권력은 최음제다라는 말이 있죠. 미국 외교의 거물 헨리 키신저가 한 말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요. 암호화폐 법안이 꼼짝도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현직 대통령 가족이 벌이고 있는 코인 사업 때문인 건데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일가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고 또 법을 막자니 미국의 코인 산업 전체가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미국의 백악관과 미국 의회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 통해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가족 코인이 인질로 잡은 법안의 내막들 그리고 이 권력 다툼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진짜 승자가 과연 누구인지 공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법안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로 멈춰서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규제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다라고 하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가족의 코인 사업이 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이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통과 난항이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왜 난항인지 한 걸음만 깊숙이 들어가 보시면은 정책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권력 다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이 법안 하나를 둘러싼 정치 금융 권력의 움직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XRP가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큰 흐름들 짚어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클래리티 액트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원래 미국에 명확한 규제를 세우고자 하는 초당적인 노력으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냐 상품이냐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고 미국 SEC랑 미국의 CFTC 같은 감독기관들의 역할을 법으로 못을 박을 수 있는 강력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업계도 환영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이 미국의 양당에서 더 이상 규제 공백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 양당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 당시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었죠. 근데 문제는 미국의 상원입니다. 이 상원에서는요. 60표, 즉 최소 7명의 야당 민주당 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발목을 잡는 변수가 튀어나왔다는 거.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논란 문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서는 퇴임 이후에 몰래 암호화폐 사업을 해온 게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거대한 코인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의 둘째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빌드로써 가족 측근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들이 출시한 암호화폐들인데요. 밈코인, 트럼프 코인도 내놓고 또 심지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D1까지도 발행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가족이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초대형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들었으면은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이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 가족이라서 문제가 되나 싶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현재 백악관의 주인은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죠.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2025년부터 미국을 다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대통령 가족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코인 사업에 유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이런 속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이 법안 내용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위한 것이지만요. 워싱턴 정가의 시선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트럼프 집안의 배만 불린다라는 이 정치적인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진영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워런 의원 측에서는 원래도 강경한 암호화폐 비판론자였었지만요. 이번에 특히나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고 이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트럼프 가문의 지갑을 채워줘서는 안 된다라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4월부터 이 워런 의원과 하원의 맥신 워터스 의원 측에서 미국 SEC의 공개 서한까지도 보내면서 트럼프 가족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한 SEC 특혜 의혹들을 제기하기도 했었었죠. 여기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투자자 중 하나인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이 미국 SEC 조사 대상이었었는데 이 WLF에 거액을 투자한 뒤에 SEC가 슬그머니 그에 대한 조치를 유예한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워런과 워터스 측에서는 이런 사례를 들면서 현재 트럼프 가족 코인이 이 정부 규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남겼습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정치 게임이 되어버렸다는 거. 이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 탈중앙금융을 규제하는 조항이라거나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 같은 여러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논점이라면은 사실상 협상 타결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코인에 대한 반감들이 초당적인 합의를 가로막는 이런 정서적인 장벽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데요. 케이틀린 롱 커스토디아 뱅크 CEO가 바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더리움 덴버 컨퍼런스에 참석해가지고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는데 트럼프 가족이 얽힌 암호화폐 논란이 클래리티 법안의 빅 쇼스토퍼가 됐다. 롱은 이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확률을 동전 던지기 수준, 즉 50대 50 정도로 본다라고 진단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법안이 끝끝내 무산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롱은 여기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미국 의회 입법 없이 규제는 행정조치로도 흘러갈 수가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은 물거품이 될 거라는 거. 실제로 법으로 못을 박지 않는다면은 이번 정부에서 만든 규정도 그 다음 정부에서 판을 뒤집을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판에서 누군가 승리를 가져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영원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미국의 민주당도 이 부분을 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서 트럼프 일가한테 유리한 영구적인 룰을 주기보다는 이 향후에 정권이 바뀌면은 규제를 다시 손볼 수 있도록 시간 벌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겠죠. 물론 공화당 쪽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나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처럼 이 공화랑 민주 구분 없이 산업 육성 의지가 강력한 의원들은 물밑에서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다지려고 애쓰고 있고 법안 자체의 순기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정쟁을 넘어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라는 움직임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표면적인 드라마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뉴스만 보시면은 워싱턴 정치 싸움처럼 보이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돈들은 또 따로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부다비의 MGX라는 투자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20억 달러, 하나로 2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원래 이런 딜 같은 경우는 달러 송금으로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하지만 여기서 놀랍게도 이들은 달러 대신에 트럼프 가족이 만든 스테이블코인 USD1을 통해서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미국 은행을 거치면 자금 세탁이나 제재 이슈로서 시간이 오랜 시간 걸렸었겠지만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니까 국가 간의 거액 이동도 한순간이었었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또 한 번 강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해외 펀드가 대통령의 코인을 써가지고 거래를 했다. 지금 상원에서는 대통령 가족 주머니를 불려줄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미국 내부에서 법으로 규제를 틀어막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거대 자금은 미국 밖에서 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흘러지게 된다는 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일가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지연된다라도 손해볼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자기들이 발행한 코인을 해외에서 마음껏 사용하게 되면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쪽에서는 윤리 문제가 있으니까 법안 통과를 미루자겠지만 그 사이에 WLF의 코인은 시가총액 5조 원을 넘기면서 급격하게 성장해버렸죠. 규제 공백이 오히려 대통령 가족 코인의 독주를 허용한 격인데요. 정작 이 사태로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이 명확한 규범을 기다리던 다른 블록체인 기업들,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의 금융 경쟁력일지 몰라요. 이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은 비로소 제도권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건데 그 시기가 멈춰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규제 뉴스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현재 6만 달러 중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올 들어가지고 반등하고 나서 건강한 숨고르기 단계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실상 투자자들은 워싱턴 소식을 민감하게 쫓아가면서도 결정적으로 움직일 때 이 거시경제 신호를 더 중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규제 이슈보다는 인플레이션 둔화랑 금리 인하 전환 소식에 비트코인이 크게 뛰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분기에 통과될지 말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책 뉴스는 단기적인 재료일 뿐인 거지 암호화폐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짓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알트코인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금 더 다릅니다. 특히나 XRP 같은 경우에 그 이슈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요. 왜냐면 XRP는 미국 SEC랑 악연으로 인해서 한동안 홍역을 치렀던 코인이죠. 비록 작년에 XRP가 법정에서 증권은 아니다라는 판정을 일부 받았었지만요. 아직도 완전히 깨끗한 안전지대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SEC가 언제든지 새로운 각도로 재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알트들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XRP 보유자들은 클래리티 법안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XRP 같은 토큰을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이는 소모전으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 같은 기업도 규제 명확성이 보장된다면은 미국 은행권과 마음 놓고 비즈니스를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이 대통령 가족 코인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XRP 입장에서는 황당하면서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에게는 쏙 들어가고 현재 미국 정쟁 때문에 법이 밀린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실제로 리플사는 일찌감치 국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유럽이나 중동, 아시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송금 인프라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알겠다. 우리는 밖에서 먼저 성공사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들인 건데 실제로 유럽연합은 미카 규정으로 암호화폐를 규율하기 시작을 했고 일본, 싱가포르 등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그토록 우려하는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움직임들이 정작 미국 바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 형태로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해외 무역 결제를 활용하려는 실험을 확대 중이고 중동 산유국들은 달러 대신에 암호화폐로서 시장 자금 운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판국에 미국이 계속 규제를 미룬다면은 향후에 글로벌 결제 송금 네트워크에서 미국이 설 자리가 줄어들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의 가족의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된다. 그럼 그 다음 선거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정책이 180도 급변할 수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켜버린다. 그 순간에는 트럼프 일가가 이득을 볼지 몰라도 그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함부로 바꾸기 어려운 이 산업의 룰이 정착이 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투자자랑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 법안 통과되는 게 리플 XRP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사실은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이 표면적인 이야기들이랑 실제 의도를 구분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안을 두고 가능한 해석들은 두 갈래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대통령 가족의 부당이득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하고 이런 경우에 민주당은 일종의 원칙을 지키는 역할을 자처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공화당, 산업계 시각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기득권의 정치 싸움일 뿐이라는 이런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윤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겠지만 결국에 이 싸움은 새로운 금융질서를 누가 선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힘겨루기라는 판단들이 존재합니다. 이 트럼프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그렇다고 미국이 손 놓고 있으면은 해외 세력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이런 모습들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에 미국 의회도 절충안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산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그렇더라도 이 룰을 만들 거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맞서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두시는 거고 이렇게 구성만 해두시면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들이 훨씬 더 선명해지실 겁니다. 이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가지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미 정해둔 이런 구조들 안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인 건데 다만 이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코인을 여러 개 매수해두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리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할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길게 가져가는 이 중심 물량들 그리고 회전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매수 매도 수익을 챙겨나가는 물량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비중으로서 언제든지 폭락했을 때 기회를 잡는 대기자금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 게 진짜 포트폴리오입니다. 메인 비중은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고 회전 비중은 유연하게 대응하게 하고 현금 비중은 항상 남겨둬서 급락했을 때 이 기회 구간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놓치시는 게 바로 현금도 하나의 자산이라는 개념들. 이 현금이 있어야지 하락장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당한 단기 종목이라거나 알트 종목들 활용해가지고 나의 포트폴리오가 회전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시장이 박스권이면 단기 대응하시고 추세 장세가 나오면은 메인 비중을 강화하시고 급락하면은 현금을 활용하는 이런 구조들이 짜여 있으시면은 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내가 해야 될 행동과 대응 전략들이 미리 정해져 있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무엇을 매수할까 보다도 어떻게 운용할까의 싸움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결국에 수익 내시고 오래 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 같은 끝없는 폭락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미국 정부랑 미국 월가의 자본이 비트코인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을 파는 거는 불이 났을 때 집을 파는 것과 같다. 미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힘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반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점점 더 나빠 보이고 있지만 이번 하락은 어딘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가격 조정 하락세 뒤에서 이전과는 다른 보이지 않는 힘들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 마이클 셀러 측에서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번 비트코인 하락세는 과거에 비해서 완만한 수준이고 이 조만간 강력한 상승세가 뒤따를 것이다라고요. 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뉴스 뒤에 숨은 시장 구조의 변화들을 들여다볼 예정이고 왜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은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서사로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번 조정장이 왜 과거랑 결이 다른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셔야 될지 이런 큰 그림들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짚어볼까요? 이 비트코인이 작년 가을에 12만 달러 넘기면서 새로운 역사적인 고점을 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6만 달러대 후반으로 내려와 있죠. 약 5개월 동안 반값이 난 셈인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도 하락은 과거에 비하면 정말 양호한 편입니다. 2018년이나 2022년도 하락장에서는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80% 넘게 폭락하는 일도 흔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절반 정도 조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자는 이게 양호한 거냐, 이거 정상인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비트코인의 역사를 길게 보면은 이번 하락의 폭과 기간은 오히려 얇고 또 짧은 쪽에 속한다는 거. 마이클 셀러의 표현대로 이번 하락은 과거보다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부로 느끼는 공포감은 그렇게 완만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 가격이 급락하는 국면마다 엄청난 불안감이 몰아쳤었고 실제로 2월 초 가격이 하루 만에 10% 넘게 미끄러지던 날에는 온체인상으로 5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 단 하루 만에 현실화됐습니다. 이 수많은 개인들이 그만큼의 물량을 손절쳤다는 뜻인 건데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물시장 데이터를 봤을 때 지난 고점 대비했을 때 절반 이상이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거나 빠져나갔습니다. 이 시장의 열기가 그만큼 꺼졌다라는 거겠죠. 심지어 한때 선물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었는데요. 이 숏 포지션이 롱보다 더 많아야지 나타나는 현상인 건데 시장에 모두가 하락에 베팅했던 순간이 있었던 거죠. 이 공포감과 비관이 극에 달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바닥이었는데 가격이 절반선에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 역사 패턴 봤을 때 이런 공포 국면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줄줄이 무너져 내렸을 법한 상황인데 이번에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손이 받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여기서 이번 하락장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과거랑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 이거는 누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지 여부겠죠. 이번 사이클에서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해서 하락장 밑바닥을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클 세일러 본인 자신이죠.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 스트래티지 회사 측에서는요. 비트코인을 무려 71만 개 넘게 보유한 기업입니다. 달러 가치로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 회사는 최근에 비트코인에 8,000달러까지 떨어져도 우리는 끄떡없다라고 공언을 남겼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진 빚 60억 달러를 현금으로 갚는 대신에 3년에서 6년에 걸쳐서 주식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남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회사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더 이상 갚아야 될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굳이 현금화할 필요도 없어지거든요. 셀러가 차라리 자기 회사 주식을 더 찍어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지언정 비트코인만큼은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가격 하락 국면에서도 물타기 매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약 2,5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또 매수했다고 밝혔는데 셀러 본인이 앞으로 분기마다 꾸준히 추가 매수할 것이다라고 해요. 이쯤 되면 회사 이름을 바꿔서 스트래티지라고 한 것도 정말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다. 이들의 전략적인 목표는 비트코인 보유량 극대화에 있거든요. 이 농담 같던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 산다. 이 얘기를 실제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제 이런 것들을 미친 짓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 자체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저러다 망한다고 했었겠지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주들은 오히려 주식 더 찍어서라도 비트코인을 지켜라 이런 선택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의 가치와 미래를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크로 스트래티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또 다른 거대 세력이 하락장 바닥을 떠받친 사례가 있죠. 바로 미국 정부 측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첫 해부터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밀어붙였고 대통령 자신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작년에 대형 스테이블코인 법안까지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트럼프 본인도 비트코인을 대놓고 편들었다라는 거. 이 미디어 그룹 TMTG 측에서는 작년 중반 자산의 3분의 2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무려 20억 달러치를 사들였어요. 이 금융기관의 탄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댔었지만요. 한마디로 정부 최고위층까지도 비트코인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절대적인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등장한 셈이에요. 과거 하락장에서는 개인들이 던지면 그걸 또 누가 받느냐. 일부 고래들, 외국 투자자들, 그리고 정말 똑똑한 몇몇 자금들이 받아내는 정도였었는데 이게 역부족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고점 대비 70%, 80% 폭락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파른 하락이 시작되면은 마치 바닥이 뚫린 것처럼 바닥이 없는 것처럼 계속 떨어졌었죠. 근데 이젠 다르다라는 거. 이 미국의 상장 기업들, 정부에 가까운 자금들이 아예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여기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손실이 난다고 할지라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정말 강력한 손들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스트래tegy 평균 매입 단가가 76,000달러 수준이라서 지금 10% 정도 손해를 보고 있지만요. 절대로 개의치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미디어 그룹도 20억 달러치 코인이 현재 가치로 조금 줄었겠지만요. 오히려 금융 자유를 위한 핵심 자산이라면서 중장기 보유 의사를 끝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번 하락장의 밑바닥에서는 엄청난 지지대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 내던져진 고아가 아니다 이 말이겠죠. 미국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호막을 씌우고 거대 자본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록 심리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도 어느 선 이상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탱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판이 짜인 시장에서 우리 개인분들께서 어떻게 움직이셔야 될까요? 먼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결국에 승리할 것이라는 이 세일러의 큰 목소리가 결국에 허풍은 아니라는 게 이번 하락장에서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같았으면 이미 80% 폭락하고도 남았겠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쉽게는 무너지지 않는 구조적인 안정망을 얻었다라는 거. 저는 이 점이 이번 영상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바닥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곧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베팅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구조적인 안전망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변동성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의 심리로 움직이고 거시경제 영향도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앞서 언급드린 연준의장 교체 이슈만 해도 순식간에 금값을 출렁이게 했던 것처럼 어떤 돌발 변수는 비트코인 시장을 단기적으로 흔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쳤다, 곧 상승한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큰돈을 베팅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비로소 움직일지에 대한 기준선을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이 실제 자금 흐름이 돌아서는 증거들이 포착될 때가 그 시점일 겁니다. 가령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가격이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한다라거나 아니면 파생시장에 쌓인 숏포지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라거나 혹은 기관들의 온체인 이동들이 증가를 한다라거나 그때는 셀러의 말처럼 이 새로운 강세장이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새로운 전략을 조정하실 만하겠죠. 반대로 이런 근거도 없이 분위기 전환만으로 반등할 때는 속임수 패턴을 가진 상승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뉴스랑 속내의 돈 흐름을 모두 보는 눈입니다. 이번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측의 지지, 셀러의 장담, 정말 듣기에는 전부 근사한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숫자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앞서 살펴본 거시지표, 온체인 데이터, 수급 변화들 어느 정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결 여유를 가지시면서 하지만 더욱더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하락장, 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름의 본질은 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주변부 자산이 아니라 중심부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판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이겠죠. 이 성급한 공포도 무모한 희망도 경계하시면서 이 변화의 물결을 지혜롭게 타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 오래 하고 싶으시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만의 원칙을 가지시는 거예요. 뉴스가 바뀌고 이슈가 바뀌고 차트가 흔들려도 이 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준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기준이 바로 원칙인 거고 이 원칙을 반복해서 지키는 과정이 바로 루틴이라고 불립니다. 욕심은 늘 조금만 덜을 말하고 공포는 늘 지금 당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틴은 달라요. 이 계획한 만큼만 정해둔 자리에서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장이 오늘 내일 열리고 끝나는 게임이라면은 한 방의 승부에 대해서 모든 걸 걸어도 되겠지만요. 코인 시장은요. 앞으로도 평생에서 계속 열릴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지속이 가능한 매매 습관을 가져나가시는 거. 먼저 첫 번째로 분할 매수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한 수익 구간에서는 반드시 수익 실현을 목표로서 해주세요. 세 번째로 현금 비중은 항상 남겨두면서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급락했을 때는 바로바로 행동하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가세요. 이런 작은 원칙들이 쌓여서 결국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 좋은 매매는요.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런 반복과 복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지금 당장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있다면 이미 방향성은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오래 가시는 분들은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루틴을 지킨 사람들이 결국에 오래 가시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돈 그리고 돈이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말인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 먹구름이 짙게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협상은 꽉 막혔는데 군사력은 속속 모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 진짜 한판 붙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 지금 상황이 당장이라도 포성이 울릴 것 같은 일촉즉발인 상황인데 정작 시장의 돈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이번 전쟁 위기설 이면에 이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미국이 최근에 중동의 항공모함 전단이랑 전략 폭격기까지도 전개를 했어요. 이란의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건데 반면에 이란 측에서는 핵 프로그램 카드를 쥐고 버티면서 중간중간 드론 정찰이나 미사일 시험 같은 이 작은 도발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장은 사실상 텅 비었고요. 말보다는 무력이 대화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심지어 한 금융 속보 채널에서는 병력은 깔렸는데 협상 돌파구는 안 보이다 보니까 이 군사 행동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이런 멘트까지도 흘렀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 직전까지 몰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정말로 미국과 이란 간에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측에서는 결국에 막판에 가서 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면서 이번 긴장도 이 협상의 압박 전술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또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요. 이번만큼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발언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다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란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경제 제재로 인해서 더 이상 물러나면은 체제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이란은 인근 이스라엘과 짧지만 뜨거운 교전을 실제로 치렀었고요.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피를 본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빈말만 오고 가던 때랑은 차원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중요한 모순이 하나 있죠.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은 보통 투자 시장은 불안감에 떨게 마련인데 이번엔 뉴스 헤드라인과 시장 자금 흐름이 엇박자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언론에서는 연일 중동 위기네, 증시 폭락이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정작 미국 월가의 자금들은 이미 그 전에 조용히 방향성을 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뉴욕 증시는 기술주 주도로 상당히 올랐었죠. 이게 투자자들 심리가 연준이 곧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야 이런 기대감에 들떠 있었는데 정작 기업들 실적이라거나 물가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큰손들은 슬슬 차익 실현을 고민하고 있었고 마침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갈등 뉴스가 빵 터져버렸죠.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렸다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고요. 그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전쟁 공포 때문이라고들 하겠지만 사실 많은 펀드들은 그 전부터 주가가 고평가됐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란 뉴스가 촉매제가 된 것뿐인 건데 뉴스 A랑 작은 B의 엇갈림입니다.
이 뉴스는 전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요. 시장 자금은 차익 실현과 안전판 찾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 도대체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출렁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큰손들은 이 뉴스 한 줄 나올 때 이미 반응을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모순이자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국제유가, 금값, 달러 같은 거시지표들은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 해군, 이란 드론 요격, 뭐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즉각적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또 반대로 그 다음날에 미국 이란 협상의 진전 신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또 유가가 쑥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24시간 사이에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장세라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 시장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왜냐면 중동에서 만약이라도 이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한다, 가장 먼저 차질을 빚을 게 석유랑 가스 수송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거나 이란의 원유 수출이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전 세계 석유 생산의 상당량이 그 길목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출렁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유가가 뛰면은 파급 효과가 우리 생활과 경제 전반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기름값 상승하면은 운송비 올라가죠. 공장 가동비 올라가죠. 결국에 원자재 상승하면서 물가가 들썩입니다. 이미 미국은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잡느라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었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한번 기름발 물가 상승이 왔을 때 연준 입장이 난처해질 수가 있겠죠. 원래대로라면 슬슬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시점인데요. 이 전쟁 리스크발 인플레가 터진다, 아직까지 긴축을 풀 때가 아니다라고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거. 즉 이란 리스크 한 가지가 에너지, 인플레, 금리라는 2차, 3차 파급 효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인데요. 사실 미국과 이란 문제가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미국의 중동 개입이 강화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반사 이득을 얻거나 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이란을 옥죄한다. 이 중국은 자기 원유 수급을 지키기 위해서 이란산 원유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거래하는 이런 방안들을 더 추진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중국과 이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년 동안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왔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가속화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5.1달러 체제라는 이 전 세계 석유를 달러로만 사고 파는 이 수십 년 된 관행에 금이 갈 수가 있다는 거. 러시아가 이미 유럽에다가 가스를 팔 때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는 여러가지 달러 패권에 도전한 전례가 있었죠. 이란과 중국 거래가 위안화로 굳어지게 되면은 이 중동에서도 달러 이외의 통화가 힘을 얻는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향후 국제 금융 질서가 다극화될 수 있는 큰 흐름의 일부가 될 텐데요. 정리드리자면은 이 군사 충돌 가능성 뒤에서는 패권 통화랑 에너지 패권의 재편이라는 커다란 구조 변화의 조짐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돈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싸운다 마는다 하는 사이에 이 글로벌 자금과 권력들은 슬금슬금 자기 갈 길을 찾는 중이라는 거겠죠.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런 위기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금처럼 상승하나요? 주식처럼 떨어지나요?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금과 반대로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트코인도 여전히 위험자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건데, 2월 초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중동에서 미국 군함이랑 이란 드론이 충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휘청인 거는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도 덩달아 미끄러졌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이라던 75,000달러 선이 한순간에 깨졌고요. 레버리지를 잔뜩 끼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가격이 급락하면서 줄줄이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억 달러가 증발했고요. 지금 시장은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죠. 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지수는 바닥을 기었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했는데 전쟁 때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금이 아니라 또 하나의 디지털 기술주 같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유동성.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펼칠 때를 보면은 항상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릴 때였었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그랬었고요. 2021년에도 각 국가가 경기 부양할 때 크립토에 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년 동안 긴축 기조였었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기적인 자금이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쟁 공포라는 악재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남아있던 위험자산 자금도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지다, 전쟁 때 위기 때 빛난다, 이런 스토리가 최소한 이번 국면에서는 힘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오히려 막상 급할 때는 현금 확보가 우선이라는 이 시장 투자자들의 속성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금과는 다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하는 자산도 아니고요. 전통 금융권의 깊은 신뢰를 얻은 자산도 아니다 보니까 위기만 나오면은 팔리는 쪽에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은 암호화폐의 한계만 확인하는 걸로 끝나겠죠. 그 이면에 더 재미있는 흐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이 출렁였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호화폐의 사용 가치가 오히려 빛을 발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현재 국제 금융망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스위프트라거나 달러 결제망에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차단돼 있죠. 이러니까 해외 송금이 어렵고 무역 대금 결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만 놓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란은 암호화폐라는 우회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보도를 보면은 이란 중앙은행이 수억 달러 상당의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확보를 해가지고 국제 결조에 쓰려고 했다라는 분석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란의 국민들도 자국 화폐인 리아라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앞다퉈가지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기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성지이기도 하거든요. 그 결과로서 2025년 이란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온체인 거래 규모가 2년 전보다 2~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란 경제가 숨구멍을 찾은 셈인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는 이런 것들을 막고자 이란 관련 지갑을 추적을 하고 거래소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선 전쟁 위기로 크립토 가격이 출렁였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크립토가 전쟁과 제재에 목 졸린 틈바구니에서 생명의 혈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의 진짜 가치와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소에 투기판으로 치부되던 것들이 막상 필요한 상황에서는 검열과 저항적 금융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말이죠. 이제 리플 XRP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세계를 잇는 브릿지 통화라는 포부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XRP 리플 홀더들이 국제송금 표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해왔었죠. 근데 그동안 뉴스에서는 리플사가 미국 SEC랑 소송도 했었고 XRP 가격이 변동성을 가졌었고 이런 단편적인 이슈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 미국과 이란 사태랑 연결된 XRP의 새로운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위기 국면에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존의 달러 패권 아래 단일하게 움직이던 돈줄이 서서히 갈라져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XRP가 활약할 무대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XRP한테는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는 건데, 국제 금융 시스템이 분절되면은 서로 다른 블록 사이에서 가치를 이동시키는 중립자산이 필요해지거든요. 여기서 리플 XRP가 태생부터 통화와 통화 사이 브릿지를 표방을 했었고 중앙은행들과도 손잡고 일을 해온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중동 지역 뉴스를 보면은 아랍에미리트, UAE,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미국 우방국의 대형 은행들까지도 리플과 제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UAE의 잔드뱅크 같은 경우는 이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과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서 국경 간의 결제까지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의 리야드 은행 산하연구소도 리플과 블록체인 송금 기술 협력을 발표했었죠. 비전 2030 같은 이 경제 현대화 전략의 일환이라고는 하겠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국제 결제망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읽혀진다라는 거. 왜 하필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1년, 2년 동안 전 세계가 겪은 금융 제재의 위력을 모두 체감했기 때문이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스위프트 끊어버리고 달러 유동망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러시아 사례, 이란 사례로서 봤기 때문에 설령 미국 편인 나라라고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플랜 B를 준비하자, 이런 심리가 생겼다라는 거. 리플과 XRP가 바로 그 플랜 B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사우디나 중국이 달러를 배제하고 XRP로 거래한다, 이런 일은 쉽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된 인프라가 있으면 위기 때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죠. 리플사는 이미 전 세계 수십 개의 은행들, 송금업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 곳곳에서 라이선스랑 규제 승인까지도 받았고요. 그리고 리플 레저 자체도 몇 년 전부터 ISO 2002 메시지 표준 호환성을 갖추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에도 쓰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제 금융 인프라의 백업망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이란
이란 전쟁 자체가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런 백업망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실제 전쟁이 나고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통로를 틀어막는다. 그러면 이란과 교역 관계인 국가들은 어떻게든 거래를 이어가기 위한 그 대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스위프트가 막혔다고 모든 무역을 포기하진 않을 테니까요. 결국에 남는 거는 크립토 네트워크 활용일 수가 있겠죠. XRP가 바로 그 중심이 될지 다른 코인이 될지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요. 리플은 분명히 그런 쓰임새를 노리고 자기 자리를 잡아오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XRP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꿈꾸던 국제송금의 표준 역할이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에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결국에 이 투자라는 게 시나리오 게임입니다. 최악의 경우랑 최상의 경우를 모두 고려해 보시고 대응 전략을 짜는 일이겠죠. 이번엔 미국 이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현실화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극적으로 봉합되는 시나리오, 양쪽 전부 다 머릿속에 그려두셔야 되는 거고, 어느 한쪽에 베팅해서 몰빵하시기보다도 양쪽 경우 모두 대비하는 이런 바람직한 포트폴리오에 절충점이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이다 싶을 때는 금과 달러 현금 비중을 확 늘리시고요. 해결됐다는 신호가 오면은 위험자산 비중을 다시 천천히 늘리는 이런 식의 순발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개인분들께서 거시 이벤트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버겁겠죠. 그래서 애초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투자보다는 균형 잡힌 분산 투자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흔히 이런 말들이 있죠. 패닉셀에서 매수하고 환희에서 매도해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에 살아남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잊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요. 공포와 패닉에 사가지고 환희에서 팔아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울까요? 이 시장이 좋고 뉴스가 긍정적이고 주변에서 박수치고 있을 때 이때 매수하면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편합니다. 지금 다들 매수하고 있네? 이거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은 나만 안 사고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서는 매수가 전혀 두렵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때 매수 가격 자체가 이미 높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공포감이 돌고 차트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아, 이럴 때 매수해야 되는데. 하지만 막상 그 공포 구간에 서 있으면은 매수에 손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더 하락하면 어쩌나, 이번에 진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때마침 뉴스에서도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돌고 있죠. 그래서 생각은 패닉에서 매수해야지라고 해놓고선 그 행동은 오히려 바닥에서 매도하고 상승하기 시작해서는 그때서야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평생토록 반복이 됩니다. 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 다니시는 건데, 환희에서 매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익이 나고 있고 계좌가 빨갛고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자,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런 식의 기대감들이 매도를 막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환희 뒤에 조정, 하락세를 준비해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이 투자 심리에 대해서 컨트롤할 줄 아셔야 돼요. 공포감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시장 전체의 감정과 같은 방향인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환희가 왔을 때 내가 지금 욕심에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 자체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정보 싸움이 아니라 심리 싸움이라는 거, 패닉에서 매수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환희에서 팔 수 있는 절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연습하는 사람만이 결국에 기나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쉽지만요,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가장 어려운 기초이자 최종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졌을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한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시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고요. 지구 반대편인 미국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 외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상승한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어려운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더 오를까봐 팔지 못하게 되는 게 오히려 시장 투자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욕심을 내지 말고 차라리 적당한 목표 타점에 미리 목표가를 비중만 조절해서 걸어둔다면 어떨까요? 매도 타점을 잡기 가장 쉬운 사람의 심리 구간은 매수할 때 정하는 게 가장 좋은 심리 구간입니다. 즉 매수를 할 때 이미 적당한 목표 타점을 걸어두고 욕심보다는 내 것으로 만드는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차트가 아니라 나의 마음, 이 투자 심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고양이가 회색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라는 짙은 안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무엇이 보석이고 무엇이 돌멩이인지 구별하기 힘든 혼돈의 시대. 하지만 곧 안개가 걷힌다라는 거. 이 돈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악재 그 자체보다도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선 희망찬 뉴스가 넘쳐나고 있죠.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룰북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4월 말까지 80% 확률로서 미국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 현실을 보면요. 이 정작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흥분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가격도 XRP 가격도 크게 들썩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다보면 온통 호재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랑 그리고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구조적으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을 짓눌러 왔던 이 불확실성의 안개를 거치게 할지도 모를 열쇠이고요. 그리고 시장은 지금 그 결정적인 순간을 숨죽여서 기다리는 중이라는 거. 그리고 바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영어로 클래리티, 말 그대로 명확성 법안입니다. 이 정식적인 명칭은 2025년에 발의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법입니다. 지금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를 보면은 꼭 심판 없는 축구 경기 같았습니다.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심판 역할의 규제 당국, 미국 SEC 측에서 자의적인 휘슬을 부는 혼란이 있었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불안 요소가 없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 증권 취급받는다. 그렇다면 상당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가 없겠죠. 리플의 XRP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SEC가 수년 전에 XRP를 미등록 증권이라면서 소송을 걸었었고 리플은 아니다라면서 법정 다툼을 오랜 시간 이어왔었죠. 다행히도 작년에 미국 법원이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리플이 큰 고비를 넘겼지만요. 이건 개별 재판 결과일 뿐이지 여전히 업계 전반에는 통일된 규칙이 없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일거에 해결하자는 게 클래리티 법안의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경기장에 이제 제대로 된 룰북을 만들자라는 건데 이 법이 통과된다. 어떤 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고 또 어떤 거는 상품으로 볼지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요건 아래서 허용될지 여러 가지 규제의 큰 틀이 법으로서 명시가 될 거고 그러면 기업들은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마음 놓고 사업이 가능하겠죠. 투자자들도 어떤 코인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헷갈리지 않게 될 거고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걷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의 본질적인 의미겠습니다. 그러면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왜 이 법안 통과를 확률 80%라고까지 자신있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린 거 아닌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배경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이 클래리티 법안은 작년 말부터 미국 의회에서 상당히 진도가 나갔었던 안건이고 올해 1월 당시에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표결 직전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문제로서 의견 대립이 첨예했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코인 회사들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붙여준다면 이게 은행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심각한 우려들 은행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이 문제로서 법안 지원까지도 철회를 하면서 1월 달에 그 법안이 잠깐 좌초까지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 워싱턴 정가가 이걸 올스톱 시키기에는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올해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이 정권과 의회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지금 이런 이슈들을 진척시키고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각각 이해관계가 있지만요. 적어도 다가오는 4월 전까지는 결론을 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마침 4월 달에는 의회가 봄 휴회에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승부를 보자라는 일정 압박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백악관의 고위급 회의까지도 열려서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비록 첫 번째 회동은 뾰족한 합의 없이 끝났다는 소식이지만요. 이런 움직임들도 종합해봤을 때 갈링하우스가 내부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80% 정도 확률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완벽함이 진전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80점짜리 법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0점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식으로서 현재 업계의 현실적인 타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미 법안 내용 조율이 막바지에 왔다는 뉘앙스로 들리고 있어요. 아마도 스테이블코인 금리 문제도 은행이 양보하는 대신에 또 다른 쟁점을 크립토 업계가 양보하는
이런 절충안들이 마련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여야의 정쟁 같아 보여도 어떻게든 이번에 규칙을 만든 자는 공감대랑 협상이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 갈링하우스의 80%의 발언을 희망 고문으로 치부하지 않고 있고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법이 통과되면 뭐가 그렇게 대단해지는 거냐? 설마 그것만으로 코인 가격이 막 날아다니냐?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단언을 합니다. 이 규제 불확실성 제거는 그 어떤 단기 호재보다도 강력한 구조적인 변화를 만든다라는 거. 이 가격이 막 날아가는지는 단기적 차트 문제라고 차지하더라도 판 자체가 바뀝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돈의 크기가 달라져요. 현재 미국의 큰손들, 이를테면 연기금, 보험사, 상업은행, 헤지펀드, 여러가지 거대 자금은 암호화폐 시장에 일부 들어와 있긴 하지만요. 이 주변부 플레이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바로 법이 불명확해서라는 거고,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규제가 애매한 곳에는 웬만해선 돈을 넣지 못해요. 고객 돈을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기관 자금 대부분이 암호화폐 투자를 꺼려왔습니다. 이 설령 투자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비교적 규제가 명확한 자산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거나 해외를 통해 가지고 우회 투자하는 시기였었죠.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조건 하에 토큰은 CFTC 관할이다. 여러가지 윤곽이 잡히면은 그동안 눈치만 보던 기관 자금이 합법적인 통로를 얻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월가 자금에 녹색 신호등이 켜진다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봐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일단 규칙이 명확해진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의 자금 흐름이 아예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동안 미국을 따왔던 크립토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식시장처럼 암호화폐, ETF, 파생상품이 속속 승인돼서 거대 자본이 들어올 인프라가 깔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투명성이 달라져요. 규칙이 없을 때는 누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몰라서 서로 엇박자가 났었지만요. 이제 무엇이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선인지 이런 선이 그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관리가 되고 투명한 시장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검은 돈, 사기꾼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요. 정상적인 플레이어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높여주면서 더욱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효과를 넘어서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미카라는 통합 규제를 작년에 통과시켜서 한 발 앞서 있지만요. 미국이 큰 틀을 정하면 각 국가의 규제 경쟁이 본격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글로벌 자본들은 규제가 명확한 시장으로 몰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판을 잡으면 국제금융에서 암호자산 허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실패하면 주도권을 유럽이나 아시아에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 통과로 인해 가지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은 전 세계 달러 패권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테더 같은 다소 불투명한 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장악을 했었는데, 이 미국이 공식 룰을 만들면은 JP모건, 서클, 리플 XRP 같은 이런 미국 기업들이 투명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대량 발행을 하면서 그 판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질서 측면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팩트랑 일반론이었었고, 이제부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보자면요. 현재 미국 정치권과 업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암호화폐 규제 틀을 만들자는 현실론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의 일부 자금도 법안 통과를 점치는 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해석은 한 3가지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갈링하우스 말대로 진짜 4월에 법이 통과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호재성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리플 XRP 같은 코인들 드디어 멍해를 벗었다는 심리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전체 시장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탄력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긴 하더라도 일부 실망스러운 조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극도로 제한한다라거나 일부 알트들의 불리한 조건들이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호재랑 악재가 뒤섞여가지고 시장이 환호했다가 다시 안정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4월 달에 결국에 합의 실패로 법안이 좌초된다면요. 시장에 적지 않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미국은 한 말 늦는다라면서 당분간 미국발 악재가 이어질 거라는 비관론이 퍼질 수도 있겠죠. 제가 선택하는 해석은 첫 번째에 가까워요.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80%라는 수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고위 협상 당사자들이 사이에서 이번에 못하면 끝이라는 이런 위기의식이 확고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백악관이랑 재무부 측에서 행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이 뿌리치기가 힘들다라는 거. 물론 통과 직후의 시장 반응은 과대하게 기대하는 쪽,
그리고 소문에서 뉴스에 매도하는 이런 매물들이 맞붙어가지고 변동성이 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이정표 같은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 시장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신호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이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들, 대형 금융사의 참여, 신규 상품 출시까지도 여러 가지가 차차 현실화가 될 겁니다. 저는 특히나 클래리티 법안 통과는 월가 자금의 녹색 신호라는 관점으로 이번 이슈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 조건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4월 내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협상이 마지막 순간까지 꼬여가지고 표결이 지연된다면은 저의 기대감은 빗나가겠죠. 아까 언급드린 대로 11월달 선거 결과에 따라가지고 정치 지형이 뒤바뀐다.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아예 뒷전으로 밀릴 위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시장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단기 충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법안 통과가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을 선택하되 만약의 경우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추가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 기회로 삼는 이런 대응책까지도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이슈의 핵심은 불확실성이에요. 뉴스 하나로 당장 천당 지옥을 오가는 단타 관점이 아니라요. 시장을 짓눌러온 근본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법이 통과되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막았었던 마지막 장벽들이 마침내 무너지는 거고 이 시장을 뒤덮었었던 규제의 안개가 걷히면서 비로소 맑은 시야가 열리는 거겠죠. 물론 그 순간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단기적인 수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크게 보면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대비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거고 오늘 영상의 결론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 자체보다 그 통과 이후에 실제로 어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지금 시장을 떠나실 게 아니라면요. 오히려 너무 시장에 집착하고 핸드폰을 붙잡고 있지 않는 것들이 더 좋은 전략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코인 투자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다고 전부 다 매도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신경을 끄는 이런 연습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자주 본다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업비트 빗썸 어플리케이션 하루에 수십 번 켠다라고 해서 반등이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할수록 업비트를 더 자주 열어보고요. 틱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불필요한 생각이 붙기 시작을 한다는 건데 이러다가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비중 조절해야 되나 이런 순간적인 감정이 쌓이면서 결국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었던 뇌동매매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급락이 나오는 순간에는 이 이성보다는 본능이 먼저 반응을 하는데요. 그 몇 분 몇 초의 감정들이 몇 달의 계획을 아예 그냥 손도리째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고 가져가고 싶으시다면은 항상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서만 집중하는 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해둔 매수 가격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고 내가 계획한 매도 구간 오기 전까지는 괜히 의미 없는 상상으로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거. 이 투자 자체가 체력전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긴장 상태로 있으면요. 그 정작 중요한 순간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조금은 거리를 두기도 하고 조금은 숨도 고르고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거. 내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시면은 높았던 매수 가격의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고 비중과 수량에 대해서 같은 자금으로 평소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오히려 리플에 대해서 분할 매수 타점, 단기 저점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힘을 쓰기 위함이에요.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어렵다 해서 모든 매수의 시기랑 매도의 시기가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해서 시장이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시장의 반등 시기에서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시장일수록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 천천히 시장에 대한 대응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 우리가 초조해야 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조해지면 반드시 실수라는 것들을 합니다. 결국에 오래가는 사람은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